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 8.16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 8.16 대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푸짐한 한정식 같은 느낌은 드나 그 내용물은 무언가 설익은 밥과 같거나 또는 고기조차도 조금 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으로도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내용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정부가 250만 호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던 부분을 270만 호로 늘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70만 호 부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투자자 또 일부 초보 우리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냐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라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포지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70만 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알려져 있는 3기 신도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다음 달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 2023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2024년쯤에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270만 호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공급 물량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른 걱정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집니다. 만약에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정부는 이미 언급한 270만 호를 줄여가면서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270만 호 다 지으려고 되면 돈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뭐 제대로 발표도 안 했으니까 정확한 그 어떤 거에 대한 것도 얘기한 게 없으니까 만약 침체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270만 호가 살짝 줄어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흔히 말하는 폭락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기사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기사죠. 역대 최대라는 문정부보다 13만 채가 더 많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투기가 되겠죠. 투기 하지 마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천천히 줄일 수도 있겠네. 아직 발표 다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이효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사람들은 이미 화염병을 만들고 있을 듯, 그렇죠? 매우 화가 나는 것들이 아마 일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연차다 보니까 지금 이제 3, 40년이 접어들게 되고 5, 60년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우리 이제 신사임당님하고 지냈던 아는 선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법령 또는 개편 또는 이제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방송을 할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긴 장기 테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와, 이거 이렇게 쉽사리 안 해주는구나. 쉽사리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일기 신도시 안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폭발력이 있는 테마 상품이 되어 있죠. 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어 나가게 되면 결국 신축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축이 되게 되면은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숨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미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도시, 하지만 그 도시를 갖다가
그만큼 인구를 늘리고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은 각종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언가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 지금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나 계시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일 것 같은데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왔다 갔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미 일기 신도시 계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침체장 2007, 8년 전후에 가장 테마였던 게 리모델링이었다라는 거. 리모델링이었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에서 수직 중층을 해준다 안 해준다 또 그 퍼센테이지를 올린다 안 해준다 이 부분을 지난 한 7, 8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반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느냐. 일단 이 테마는 10년 이상 장기 테마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각종 계획들을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발표되면 굉장히 급격한 그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자, 그 부분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죠? 많이 화가 났죠?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가격대가 떨어지거나 또는 급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떤 투자,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게 투자자로서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또는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체장에 접어들면서 또는 접어들면서가 아니죠.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침체장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는 집값이 떨어질까 말까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사 침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상승하는 지역들은 계속 발생하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속상한 부분 또는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소폭 하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일기 신도시 테마가 10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테마는 재건축과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들 너무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 이번에 민간 재개발, 민간 부분을 좀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소규모 재개발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모아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겠죠.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신통기. 자, 그런데 신통기획과 더불어서 이제는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신통기획 부분을 지방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방까지 확대한다는 얘기가 하게 되면은 역시 이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다.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등락 같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그동안 7, 8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왔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는 그 기간에 봤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게 따라 움직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으로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지게 될 거다. 그것들을 가지고 침체장이나 하락장이나 또는 조정장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어쨌든 왔어요. 자,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이 변곡점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투자 패턴, 그동안 하셨던 투자 패턴을 계속 바꾸셔야 된다는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질문 잠깐 보고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오초코님이 제일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구성남 신축 입주 예정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많이 오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2년을 살고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위례나 약수, 광진구 등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가실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성남 쪽 이게 지금 살고 그 입주 예정이신 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렇다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동남부 지역 또는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일기 신도시 때문에 일산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오초코드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구성남 입주하게 되면 일단 몇 년간 그 동네에 살게 되실 거고 다 그 동네에서 살게 되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례나 약수, 광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동쪽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례와 같은 곳들이 바로 그 주변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2년이라고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정확하게 결정부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또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살고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큰 그림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일단 말씀하신 위례 부분을 먼저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지 임장도 가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때 구성남보다는 위례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위례라는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곳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약수나 광진구라고 표현하신 거 보게 되면 결국 종착역은 서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군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위례를 본다고 해서 뭐 위례도 많긴 하겠지만 위례에서 괜찮은 곳들을 일단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수나 뭐 광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더불어 나가면 이제 마용성광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거니까 약간 타겟팅을 해서 좀 관심도를 갖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히 그 안에 숨어있는 말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를 곳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내용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를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기에 내가 옮겨가는 시기에 가장 싸거나 가장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들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위례도 보고요. 약수나 광진도 봤는데 그 시점의 평균 가격이나 그 시점의 그 실거래에 비해서 급격히 하락한 매물을 사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안전 매진이 생기면서 움직일 때 상승할 때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2년 살고라고 본인이 한계를 만들어 버리고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뭐 어떤 특정 지역, 뭐 광진구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 광진구 하나만 보면서 그것이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성남에부터 시작을 하시니까요. 동부 지역이 되겠죠. 동부 지역에서 동선을 따라서 좋은 곳,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지금은 시기 자체가 상승장 후반부 또는 그 과정의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 중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것. 제가 아마 방송을 하다 보면 또는 방송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앞으로 저한테 정말 많이 들을 얘기가 뭐냐면은요. 앞으로 10년간 급매물 투자의 시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상승장에는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잡아야 되는 문제가 한다면 상승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좀 애매한 상황이 되게 되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들이 싸게 나오는 급매물을 잡는 시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한 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스더님 거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에 한가람 세경 아파트 리모델링 20일 날 합니다. 뭐 일단 지금 그거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겠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가 돼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좀 애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촌 같은 경우는요, 뭐 평촌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도 다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서는 재건축을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뭐 기존에 리모델링 하던 게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재건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예전에도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해석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된 걸 보게 되면 2024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 시점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또는 용적률이 지금 높은 곳 중에 하나가 평촌인데 그 평촌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용적률이 높은 곳 중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마 그때쯤 나오게 될 거다. 자, 그런데 그때쯤 기다리시는 게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을 하는 단지라면 그것들을 빨리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생각은 서로 다르실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 또는 적정한 수익률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좀 빨라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 속도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평촌이라든지 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제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속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특정 아파트를 얘기하셨지만 제가 특정 아파트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리모델링 단지 그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뭐 계속 그 동네에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으로 충분히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재건축 중에 리모델링 중 어느 게 좋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막연하기 때문에 속도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아파트 하락폭 또 경신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 뭐 안 팔고 안 산다. 그 다음에 서울에 똘똘한 채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세우면 우와, 13년 만에 최저라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 그 기간이 13년 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서부터 잡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2022년이죠. 13년이면 2009년입니다. 2009년이면 침체장이죠. 침체장이 처음 시작되는 2008년, 2009년 그 시점 되면은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낙찰률이 떨어지는 당연한 시장과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이었으니까 낙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을 가는 내용처럼 들려지지만 너무 당연한 소리를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식으로 내용을 적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보기 전에 제가 기사를 한번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사를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서울 아파트 금방 말씀드렸죠. 낙찰률 최저, 13년 만에 최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30% 이상 하락하면서
2018년 12월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결국 2018년, 2019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서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요즘에 기준금리 인상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라고 판단될 만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낙찰률은 하락은 했어요. 근데 90.6%, 그다음에 평균 은차가 수도 5.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근데 금리 인상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직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가지고 보면서 와 서울 아파트 큰일 났다. 13년 만에 최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판단할 정도의 기사라기보다는 자 그런 기사 속에서 물밑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금주시장 분위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내 집 마련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 경매 낙찰률이 20몇 % 됐던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값이 3억이 싼데도 안 사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들이 떨어진 곳, 뭐 인덕원 동탄 그동안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명에서는 4세채 중 3채를 쓸어 담았는데 원정 매입이 줄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다른 기사를 좀 한번 넘겨보게 되면 그 와중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금방 제가 봤던 그 기사. 수도권 경매 2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 인기 경기 아파트에는 80명 몰려라고 하는 기사가 있다. 자, 아까 봤던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기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서울의 낙찰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현상. 근데 제가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승장의 초중반부와 후반부의 초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때부터는 선별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조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낙찰로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능성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디에 기사가 있나요? 한번 좀 기사를 좀 찾아보고요. 이 기사를 찾아보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저께 기사죠. 8월 16일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경매 2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 인기 그리고 경기 아파트는 80명이 몰렸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기사에서 서울의 낙찰가율은 떨어졌다. 뭐 몇 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2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1월부터 7월까지 낙찰가율이 111.7%. 2020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상승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깊어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투자할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는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점점 자신한테 맞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심리가 위축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는 투자자는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밑에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뒤에를 한번 볼까요? 자,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감정가 2억 원 미만의 주거시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앞에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 다시 말하면
돈도 부족하고 대출도 쉽지 않으니 어느 정도 내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얘기할 때 주거시설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특정 빌라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주거시설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응찰자 수가 상당히 많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응찰자 수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에서도 2억 원 미만의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어쨌든 소폭이나마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화면 돌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항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투자로서 유리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의 서울의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서울에 소액이 나온다고 하면은 낙찰자나 응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물밑 움직임은 지금 사람들이 예전과 조금 더 달리 소액 투자 또는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물밑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방송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앞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해서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도 한번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찾고 있는 투자자, 전세값이 84%, 서울의 오피스텔, 깡통전세주의보, 여러분들 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두렵죠. 깡통전세주의보. 자, 깡통전세주의보는 어느 시점에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쉽게 표현하게 되면 투자자가 진짜 많이 들어와서 그 물건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 그쵸? 그런 경우가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세 실제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값이 84%, 서울 오피스텔 깡통전세 주의보, 이것들을 모든 것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떡하지라고 초보 시대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보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자, 오히려 오피스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심도가 몰리고 있다고? 근데 깡통전세는 주의해야 되겠네. 그러면 깡통전세를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 입지가 좋은 곳이면 늘어나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자, 이 기사에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보자는 여기서 부정적인 것을 찾고요. 투자자, 긍정적인 투자는 여기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좀 전에 보셨던 기사 기억나시죠? 서울의 경매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수도권에 2억 미만 주거시설 인기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 어떤 거나요? 역시 소액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물밑에서 소액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검증해 봐야 되겠죠.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위에서도 전세 가격 84% 얘기가 나왔는데 밑에서도 비싼 전세.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의 성지, 노도강에서 강남으로 이동한다. 이상하죠. 노도강에서 강남으로 어떻게 이송하지? 강남이 더 비싼데 바로 이 내용이 위에서 말했던 오피스텔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즉 강남의 오피스텔이 그중에서 소형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봤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자, 3룸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이었죠. 그것들은 이제 좀 주춤한 반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갭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고 찾는데 입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에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밖에 또 밑에 조금 내려다 보게 되면 7,700만 원을 주고 산 아파트 1억 2천만에 세입자 들였다.
이게 조금 자극적인 기사죠. 투자자들은 눈에 번쩍 뜨이는 기사. 7,7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억 2천의 세입자를 들었다면 무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피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관심을 보이고 있죠. 결국 이 말은 여러분들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언급해 볼까요? 지난 몇 달간 전세 대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락론자나 그런 분들이 핀잔하고 계시죠. 니네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상승장이 무르익게 되면 개별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시장의 원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원래 돌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대란은 나지 않더라도요, 전세 난이 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가능성을 찾는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자,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겠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다른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좀 바꾸셔야 되겠죠? 기준점 바꾸고 난 다음에, 불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그럼 나도 뭐 나름대로 조금 해봤다고 하는 친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시장은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저의 책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에서도 언급을 되게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투자자, 흔히 말하는 고수들은요, 시장의 모습에 그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물밑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시장의 흐름 변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여러분의 생각을 또 확장할 수가 있겠죠. 강남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했는데 기사에 나오면 이미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다른 곳을 어떻게 찾을까?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들이 불용이가 항상 얘기했던 갯벌리기 갯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판교라든지 입지가 좋은 마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였을까? 또 한번 찾아보고요. 움직였다면 좀 늦었네. 그럼 또 갈 만한 곳, 교통이 좋을 만한 곳, 입지가 좋을 만한 곳도 어딜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방송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물밑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 한 가지, 또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준비를 했던 기사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드린다면은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사람들은 심리가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말고도 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해서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전문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판단하기 싫게 되면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냥 추격 매수를 하거나 또 그러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또 여기서 과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이번에 816 대책 속에 나와 있었죠.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마 300채에서 500채까지 지을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단기간에 공급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그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 또 그 물건들에 대한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실 만한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먼저 언급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소형이니까, 또는 그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공급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오피스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그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 자, 구찌님, 왜 몰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방송 계속 들어보시면 제가 아마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한번 나오는 시기에 굉장히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고. 계속 아마 똑같은 얘기를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게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시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어서 월세 상승 얘기가 계속되죠. 자, 치솟는 월세, 잠실 270에서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도 240에서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월세와만 앞당겨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여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 향방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제도가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규제 완화가 또다시 시장의 어떤 규제 완화책으로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시장이 또 그거에 맞는 여러분들 투자처가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또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월세 상승하네,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내가 잠실에서 380만 원 내고 월세 살 거 아니니까. 성동구에서 300만 원 주고 월세 살 거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뉴스를 여러분들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얘기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신문기사에서 뭔가 또 던집니다. 자,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월세화만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규제 지금 있는 거 빨리 완화해라. 그러지 않아도 정부 너희들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푸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정부 역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올 하반기에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사조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안 좋습니다. 근데 물밑에서 무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느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간 투자 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서울 상반기에 거래된 빌라 90%가 소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소액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 제가 말했던 언급 부분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는 게 또 하나의 기사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밑단부터 돈줄이 막히는 부동산 진짜 분양감이 온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분양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오겠죠. 그럼 분양감이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물량들이 없게 되면은 또다시 상승의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사 하나로 여러 개를 섞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월 한 건도 계약 못해서 지금 공인중개사가 되게 힘들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보다 더한 주택 거래 절벽. 지금 거래 절벽이 작년 9월부터 지금 8월이죠. 거의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딱 1년이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 시장이 침체장에 접어들기 전에 1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규제 완화책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지금같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정부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 상승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지만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올 하반기에는 무언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많은 대책들 중에서 몇몇 대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나오는 대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이 생겨나면서 투자처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른 유튜브들 출연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올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러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올 하반기에 규제 완화책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공인중개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렇다면 당연히 여기와 연관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힘들어질 것이고 이 부분이 경제성장하고 연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지금 잠깐 보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리58님 분당에서 구성남으로 이동은 어떤가요? 라든지 홍시나무님이 혹시 서판고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특정 대상 지역에 이미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렇죠? 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내 관점, 내가 가고 싶은 거이거든요. 그 관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에 관심을 보이게 될까,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좋아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면은 이건 수요의 감소거든요. 수요의 증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에리58님 분당에서 구상남으로 여기동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세가 60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부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왔지만 항상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들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니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물론 싸게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에리58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0대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분당에서 가지고 있는 일기신도시 특별법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신축으로에 대한 선호,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급지로의 이동으로 가는 게 가장 FM의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본인의 상황이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성남으로 이동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성남이라고 하는 곳들은 사람들이 선호하고는 서울 동부 지역 또는 동남부 지역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옮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옮기더라도 본질적인 가치는 분당에 앞으로 더 폭발력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거나 전세를 준 상태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언급드리는 내용에는 없겠지만 그동안 또 언급드렸던 또는 언급드리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나오는 대책들, 부동산 대책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어쨌든 규제 완화죠.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지난 7, 8년의 방향성은 다주택자들을 매매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일 쪽으로 약간 변곡점이 시작된 부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대세였던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 고만고만한 하지만 괜찮은 그런 여러 채로의 움직임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니까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곡점,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조금 변곡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에서 고만고만한 괜찮은 지역에 여러 채로의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리58님의 질문 속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만고만한 여러 채로 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남으로 이동 자체를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보유를 2채 정도를 그대로 갖고 가시는 방법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신아무님 아까 제가 언급했으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혹시 서판교는 어떨까요? 작년에 여름에 갈아타기 하고 이사 갈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는데 사고 있는 집이 안 팔립니다.
다들 동판교가 좋다는 얘기만 하고 서판교는 얘기가 없는데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초보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를 생각의 바운더리를 판교에 집중하고 계세요. 왜? 내가 보고 있는 게 판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보이신 줄 아세요? 동판교, 서판교 중에 지금 어디가 좋냐라고 하면 다들 동판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판교가 좋다는 얘기에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시각을 넓혀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이게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넓혀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지금 800명이 넘으셨는데요. 이 800명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지금 동판교, 서판교로 동서를 나누지 말고요. 그냥 판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답변이 나올지 뻔해요. 판교 좋아요, 나빠요? 들어가고 싶어서 죽겠어요. 이런 데 들어가면 최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홍신아무님은 자신의 생각에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고 이게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판교 좋습니다. 어느 지역과 얘기를 할 때 판교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천, 분당 이런 거에서 뒤지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한다. 쉽게 말하면 뭐를 들고 고민한 줄 아세요? 사파이어 들고 금 들고 난 다음에 이게 좋다는데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보석입니다.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지 마시라. 물론 안 팔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건 인정. 하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기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판교는요. 지금 현재 땅속 파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월판선이라고 월곶,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서판교에 지금 역세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아마 정말 많이들 알고 있으시잖아요. 서판교에 역세권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은 역세권이 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사는 것들은 싸게 산 것일 거예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언급했던 얘기, 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돈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바뀌었죠? 속상하죠? 그러더라도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좌충우돌 했었어요. 제 위주로 봤고 제가 오를 만한 것을 제 스스로 찾았고 근데 나중에 그 오를 만한 것을 찾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남들이 결정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0년까지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좋은 방송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꽃기호님이 질문하셨던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재개발 지역 인근 30평대 구축 30년대였는데 리모델링 재건축 호재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쨌든 30평대 구축에서 재개발로 입주하는 신축 25평으로 같은 가격인데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도 위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고민하시는 게 재개발로 입주하는 신축 25평으로 같은 가격인데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전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는 결국 바꿔 말하면 신축이죠. 우리 그동안 봐 오셨잖아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때 뭐부터 움직여요? 신축부터 움직이죠. 근데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평대에 구축 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30평대 살다가 25평으로 가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0평대를 찾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적인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 맞는 거게 되겠죠? 근데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재개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그 시점에 물량들이 터졌을 때 그 동네에서 25평보다는 조금 30평에 가까운 쪽 그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인천도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많은 곳들 중에서 저도 이제 미리 그 지역들을 한번 쭉 봤었는데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걸려요. 이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장 입주하는 게 하기 때문에 입주가 얼마 남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 흔히 말하는 피가 되겠죠. 피가 굉장히 급격히 하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본인이 싸게 사는 것들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싸게 사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이고 금매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본인은 인천에서 살고 계시죠? 인천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지역을 움직이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신다면은 재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시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대상 지역을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시면 인천 지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 좋고 이런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고 오늘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목동 주거용 오피 대출이 많아서 갚고 작은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전세 주고 작은 오피 사서 실거주하려는데 얄팍한 생법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얄팍한 생법이라는 건 없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자,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목동 같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곳들을 갑자기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모근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또는 이제 12단지, 13단지 그쪽 주변에 또 이제 그 상업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들도 괜찮은 지역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체제 지역으로도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학군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이 지금 목동 아파트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쪽에서 거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안 팔려서 전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름대로 그 어떤 큰 부담, 대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전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시기가 뭐 조정장이 올지 또다시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계시죠. 그럼 조정장이 오거나 침체장이 온다고 했을 때도 전세를 주는 경우는 그만큼의 대출 부담이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유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을 진행하면서 본인께서 다른 지역들 쭉 보시면서 급매물 같은 경우들을 앞으로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에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침체장이 오게 되면 그 침체장 기간 내내 급매물은 여러분들이 선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상승장의 움직임을 복귀하면서 여러분이 사시면 된다라고 보니까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고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